오늘은 셰익스피어 이후 가장 많은 작품을 연극 무대에 올렸던 러시아의 작가 안톤 체호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톤 체호프 대표 작품 갈매기 부부관계 없는데 아내가 임신했습니다. 외도를 용서한 남자의 사연 사색. 안톤 체호프의 대표 작품인 갈매기는 한 남자의 사연을 그린 작품으로 이야기는 독특하다. 이 남자는 부부 관계가 없는데 어쩌다 아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 충격적인 소식에도 불구하고 남자는 외도를 용서하고 아내를 지지하며 그들의 가정을 지킨다. 이는 현실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이야기로서 사랑과 용서의 미학을 통해 인간의 모순과 관계를 심오하게 다룬 작품이다. 갈매기는 사색적이며 역설적인 면을 띠고 있어 체호프의 작품 중에서도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의 작품은 불안한 현대 사회에서 인간의 본성과 도덕적인 고민을 다층적으로 파헤치는데, 이는 우리가 쉽게 접하기 힘든 현실을 묘사하며 독자들에게 깊은 사색을 유발한다. 갈매기는 용서와 이해의 메시지로서 사람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마련해주는 작품이다. 내주 요약. 이응 러시아의 대문호 안톤 체호프는 인간의 삶에 깃든 사실을 글로 옮기면서 단편 문학의 새 장을 열었다. 이응 서사가 밋밋하다는 비판에도 그는 사실이 중요하다면서 욕망하는 여성을 여럿 그려냈다. 이응 인간의 불완전성을 인정하려는 태도 때문인지 실제로 그는 아내의 외도를 용인하기도 했다. 이응 레이먼드 카버, 무라카미 하루키 등도 체호프의 영향을 받은 문인들로 통한다. 사색 -86 새벽녘부터 눈이 절로 뜨입니다. 달뜬 기분에 몸마저 가볍습니다. 오랜만에 아내와 다시 만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남편의 건강 문제로 떨어져 지내야만 했던 시간들. 신혼의 달콤함도 미처 즐기지 못한 채 독수공방해야 했던 나날들. 5개월 만의 만남에 그는 설렘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진득한 사랑을 나누겠노라, 우리만의 사랑스러운 아이를 만들겠노라고 다짐합니다. 남자의 기대는 산산이 조각나고 말았습니다. 아내의 표정에서 수상쩍음을 느껴서였습니다. 입맞춤은 어설프고 눈도 잘 맞추려 하지 않습니다. 잠자리에서야 남자는 확신합니다. 그녀에게 다른 남자가 있어. 미세한 신체 변화를 느낀 뒤였습니다. 의사였던 남자는 아내가 아이를 가졌다고 직감합니다. 떨어져 지냈던 오랜 세월이 스쳐 지나갑니다. 다른 남자의 아이임이 분명했습니다. 아내는 계획보다 일찍 다시 남편을 떠납니다. 아내에 대한 뜨거운 사랑 때문이었는지, 여성의 욕망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였는지, 남자는 그녀를 용서합니다. 마지막 눈을 감을 때도 두 사람은 함께였습니다. 불륜으로 얼룩졌으되 절대 찢어지진 않았던 연인. 너그러운 남자의 이름은 안톤 체호프. 셰익스피어 이후 가장 많은 작품을 연극 무대에 올렸던 러시아의 작가였습니다.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와 함께 러시아의 3대 문호로 불리는 그는 단편 소설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글 쓰는 이들의 추앙을 받는 배경입니다. 거친 삶 속에서 연근 체호프. 체호프의 글에서는 고급 레스토랑의 잘 구운 스테이크 냄새와 고급 와인의 향기 대신 오래된 노포에서 푹 군 국밥의 고린내가 풍깁니다. 민중의 너절한 삶을 그대로 옮겨 적었기 때문입니다. 영웅의 비장한 모험도 악인의 처절한 몸부림도 없습니다. 그저 욕망하는 소시민이 작품에서 살아 숨쉽니다. 체호프의 삶이 거친 드라마와 같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1860년 러시아 항구 도시 타갈로크에서 태어난 체호프. 식료품을 운영하는 아버지 파벨은 수시로 체호프의 뺨을 때렸고 아내에게는 수시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수프가 짜다는 이유로, 집이 청소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어린 체호프에게 집은 공포와 혐오로 가득한 공간이었습니다. 사춘기가 절정에 달했을 무렵인 1876년이었습니다. 아버지 파벨이 가족들을 데리고 야반도주합니다. 사기를 당하고 파산한 뒤였습니다. 당시 러시아에서 악성 채무자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모스크바로 떠나버린 것이었지요. 가족 중 한 명은 남겨둔 채 바로 체호프였습니다.
우선 고등학교를 마치는 게 좋겠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어린 체오프가 삶의 무게를 홀로 견뎌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시련의 계절이었지만 문인으로서는 더할 나위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자리를 구해야 했습니다. 땀내 나는 노동자들과 살을 부대끼면서 살아간 시간. 때때로 떠오른 영감을 짧은 콩트로 구성해 신문사에 팔기도 했습니다. 잠깐이라도 짬이 나면 세르반테스, 쇼펜하우어, 투르게네프의 작품을 닥치는 대로 읽었습니다. 의사 체오프와 작가 체오프. 학업과 글쓰기에서 체오프는 재능을 뽐냅니다. 모스크바 의과대학 입학과 동시에 러시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신문인 노보의 브레미아의 사주, 수보린으로부터 스카웃 제의를 받았을 정도였습니다. 거친 삶의 궤적 때문이었는지 그의 문학은 온실 속에서 자란 화초보다는 야생에서 자란 들풀에 가까웠습니다. 바람과 비, 그리고 햇살 내음이 담긴 자연 그대로의 문학. 의사 체오프, 작가 체오프의 삶은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환자의 몸과 심리를 보듬는다는 점에서 두 업은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펜을 들었을 때 그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려는 냉철한 의사 같았고, 하얀 가운을 입었을 때는 세상의 모든 약자를 가엾어하는 문인과 같았습니다. 원고지의 여성을 그리는 방식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의 작품 속에서 여자는 언제나 새로운 육체적 사랑을 욕망합니다. 베나우고 코고는 심드렁한 남편과의 삶을 지루해하면서 새로 알게 된 남자의 잠자리를 상상하는 여성들. 유부녀로서의 정조나 도덕성을 조소하는 존재들. 끝내 좌절된 욕망 앞에서 다시 세상을 저주하는 여자들은 체오프의 지근거리에 있던 소시민들의 실제 모습이었습니다. 선과 악을 탐구하는 도스토옙스키의 비장미도, 공동체의 윤리를 바로 세우려는 톨스토이의 역사관도 체오프에겐 없었습니다. 기승전결의 서사구조 역시 그는 비현실적이라는 이름으로 거부합니다. 그의 작품을 가장 비극적인 극이라고 부르는 배경입니다. 그가 가진 건 단 하나, 인간의 본 모습이라는 실체였습니다. 여성의 욕망을 긍정하다. 체오프는 인간의 내면에 더욱 깊숙이 들어갑니다. 현미경을 든 의사처럼 모든 문인이 마주하길 주저하던 여성의 욕망이 그의 원고지에서 그대로 구현된 배경이었습니다. 약사의 아내 아가피아 불행이 대표적입니다. 극에서 여성들은 모두 남편과의 욕구불만으로 타인과 육체적 관계를 꿈꾸거나 실제로 선을 넘습니다. 보수적인 러시아 문학계가 외설적이다, 소설이 아니다라고 비난하자 체오프는 이렇게 응수합니다. 예술문학의 사명은 절대적이고 거짓 없는 진실에 있다. 진실하기만 하다면 문학은 더 이상 도덕적 판단의 영역이 될 수 없다는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의사로서 체오프는 문인의 여린 감성으로 환자를 돌봤습니다. 가난한 이들에겐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환자가 있는 곳이라면 기꺼이 찾아가 무료로 진료해주기도 했었지요. 어린 시절부터 생활전선에서 마주한 동료들에 대한 연민 때문이었을까요? 가련한 시민을 향한 동정을 타고났기 때문이었을까요? 과로한 삶으로 결핵에 걸렸지만 그는 진료와 글쓰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이어서였습니다. 후원자 수보린이 진료를 멈추고 글쓰기에 집중할 것을 권하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료는 저의 아내여, 문학은 저의 애인입니다. 둘 다 놓칠 수 없다는 외설적 농담이었지요. 러시아의 지옥 사할린으로 떠난 체오프. 사할린으로 떠나겠습니다. 1890년 체오프는 여행을 결심합니다. 죄수의 도시. 러시아 정부가 극동에 구현한 지옥 사할린이었습니다. 약한 몸으로 멀디 먼 사할린으로 가려 했던데 그곳 사람들의 실제 삶을 보고 싶은 체오프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그곳은 지옥과 한 끗 차이도 나지 않았습니다. 남자들은 폭력에 만연해져 있었고 여성들은 몸 파는 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인권이나 자유와 같은 개념은 녹이 슬어버린 고철처럼 아무런 의미도 없었습니다. 죄수의 발목에 걸려있는 체인을 온종일 잡고 따라다니는 어린 딸아이도 있었습니다. 노동이 끝난 뒤에 소녀는 아빠와 함께 거친 음식을 나눠 먹고 죄수들의 한가운데서 잠을 청했습니다.
모스크바로 돌아온 체호프는 사할린을 발표합니다. 끔찍한 수영 생활이 여실히 기록된 보고서였습니다. 러시아 당국에서 이 책을 보고 현황 파악에 나설 정도였습니다. 갈매기로 헐헐 난 체호프. 제법 유명한 글쟁이였지만 그를 문호반열에 오르게 한 작품은 장막극 갈매기였습니다. 밋밋한 맛으로 유명한 그의 글 중에서는 가장 신파적이라는 평을 받는 작품. 간단히 말하면 젊은 극작가가 사랑하는 여인을 한 남자에게 빼앗기는데 그 남봉꾼인 남자는 극작가의 어머니의 몸과 마음도 훔칩니다. 어머니와 사랑하는 여인을 한 남자에게 빼앗긴 셈. 갈매기가 연극 무대에 오르면서 체호프는 말 그대로 러시아의 문호로 추앙받았습니다. 많은 여성이 그에게 추파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체호프는 인간의 욕망을 긍정하는 인간. 수많은 여성과 잠자리하면서도 진지하게 빠져들진 않았습니다. 그가 언제나 원했던 건 자유였기 때문입니다. 평소 그의 문학을 색안경 끼고 보는 사람들에게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은 행간에서 경향을 찾아 나를 자유주의자니 보수주의자니 규정 지으려는 자들입니다. 나는 그저 단지 자유로운 예술가이고자 합니다. 결혼의 늪에 빠지다. 자유적 결혼은 형용 모순일 것입니다. 체호프는 이를 기어이 해냈습니다. 희곡 갈매기의 배우 올가 크니퍼와 사랑에 빠지면서였습니다. 자유를 끔찍이도 소중히 여긴 체호프는 결혼에 늘 몸서리를 쳤지만 올가와는 달랐습니다. 그녀 역시 자유를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요양을 위해 따뜻한 얄타로 가겠다는 체호프. 그녀는 모스크바에서 남아서 배우를 계속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체호프는 늘 달처럼 가끔씩만 나타나는 여인을 꿈꿔왔는데 크니퍼가 정확히 그랬습니다. 두 사람은 1901년 5월 조그만 혼례를 올립니다. 신혼부부였지만 멀리 떨어져 다른 삶을 사는 두 사람.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며 응원합니다. 이따금 만나 부부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헤어져 각자의 삶을 살아갔지요. 모스크바로 돌아온 크니퍼는 극단의 다른 배우들과 숱한 연문을 뿌린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의 뱃속에 다른 남자의 아이가 자라고 있을 정도로. 결국 유산하긴 했지만 체호프는 그런 크니퍼를 있는 그대로 품었습니다. 중요한 건 정서적 유대감이었지 육체적 정조 의무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하체는 누구보다 자유로우면서 아내에겐 정조대를 채우려 한 당대. 남성들의 도덕관과 체호프는 거리를 둔 셈이었습니다. 의료인으로서, 문인으로서 삶의 불완전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려는 체호프의 가치관과 맞닿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체호프답게 죽다. 1904년 5월 결핵은 끈질기게 그를 괴롭히다 끝끝내 그를 삼켜버렸습니다. 병마가 세포 하나하나에 퍼져나갈 때조차 체호프는 체호프다웠습니다. 샴페인 한 잔을 주문하고 읊조립니다. 얼마 만에 마시는 샴페인인지.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옆에는 아내 크니퍼가 있었습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허세가 없던 사람. 체호프였습니다. 체호프라는 거목의 줄기에서 우리가 사랑한 수많은 문인이 탄생합니다. 미국 단편소설의 거장 레이먼드 카버는 그를 열렬히 추종한 문인이었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카버를 본보기 삼아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짧은 이야기 속에 인간의 삶을 사유하는 작가들에겐 언제나 체호프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2013년 노벨상을 받은 캐나다의 앨리스 멀로 역시 현대의 체호프로 불립니다. 그의 펜촉에 묻은 잉크는 농부의 땀, 남봉꾼의 체액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부정당한 여성의 욕망이었고 소시민의 번민이었습니다. 문학이 그동안 머물지 않아 왔던 것. 120년 전 눈을 감은 문인이 열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참고 문헌. 이응김세일 1880년대 체호프의 창작에 나타나는 여성 문제, 노원우문학 21권 4호 2009년. 이응이 항제, 뚜르게네프와 체호프 마이너스 사랑의 개념과 여성상을 중심으로 러시아 어문학 연구 논집 제24집 2005년.